이번 네 번째 편은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박보살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해요. 말이나 글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 현생에서 남의 험담을 많이 하거나 욕설을 입에 자주 담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 못생긴 모습으로 태어난다고 해요. 지금 예쁘고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들은 전생에 입으로 업을 잘 닦은 사람들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박보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은 착하고 고운 심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모두 다 친절하게 대하잖아. 그러니 화낼 일도 별로 없잖아. 그러자 박보살이 하는 말, 그러니까 너는 이 현실을 잘 이겨내서 지금 예쁘고 좋은 말만 써야 돼. 현생은 포기하더라도 다음 생을 위해서. 이런 썩을 박보살. 제가 너 때문에 나쁜 말을 못 끊는다고 했답니다. 우리 동네에 선배가 하는 중국집이 있어요. 그 선배는 위로 형이 한 분, 누나가 한 분 있고 3남매 중에 막내인데 누나는 3번의 이혼과 4번의 결혼을 했고 형은 술에 찌들어 살며 도박에 빠져서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거기 짬뽕이 얼큰하고 맛있어서 한때 박보살과 자주 가던 곳이었어요. 장사도 정말 잘 됐답니다. 선배의 아버지가 배달을 하셨는데 늘 궁시렁궁시렁 불평을 하셨어요. 손님이 좀 까다롭게 굴거나 아니면 본인 자식들에게도 습관적으로 나쁜 말을 하셨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손님 있는데 저렇게 말하면 듣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도 저는 거기 자주 갔어요. 짬뽕이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짬뽕을 먹다가 그 아저씨를 유심히 보던 박보살이 저한테 말했어요. 저 아저씨 남들한테 자꾸 나쁜 말 하는데 자기가 밖에 나가서 돌아갈 팔자야. 저는 그때도 주의 깊게 듣기보다는 돈 내고 밥 먹으러 와서 욕설을 들으니 박보살도 기분이 나빠 저러는가 보다 여겼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엄청 무더웠던 날이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예배 갔다가 점심이나 먹자며 만났으니 일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콩국수나 한 그릇 먹자며 제 차로 교회에 있는 식당에 가는 길이었어요. 박보살이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있었어요. 박보살은 여름에는 조수석에 안 타려고 하거든요. 에어컨 안 쐬어도 소름 돋는 경우가 많아서 에어컨 바람이 싫다고 늘 뒷자리에 탄답니다. 콩국수 집이 교회 쪽이라 한적한 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보살이 어하는 거예요. 조수석에 탄 친구와 저 동시에 왜 라고 했어요. 우리는 박보살이 어하면 깜짝 놀라며 반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 봤나 봐. 라는 박보살의 말에 다시 운전에 집중하려는데 차 좀 돌려봐 라는 박보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를 돌려서 박보살이 세우라는 곳까지 서행을 했어요. 길 옆쪽에 정차를 했더니 박보살이 내렸어요. 내리지 말고 차에 있어 라며 도로 옆으로 난 시골길로 조금 걸어가는 박보살. 얼마쯤 걸으며 풀이 많이 자란 도랑 쪽을 계속 살피다가 박보살이 우두커니 멈춰 섰어요. 멈춰선 자리에서 기웃기웃거리다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통화를 끝내고는 다시 제 차 근처로 와서 우리가 자주 가던 중국집의 이름을 말하며 말했어요. 빨리 전화해서 사장님 오라고 해. 무슨 영문을 알아야 전화를 하지. 욕하시던 할아버지가 저기 쓰러져 계셔. 119에 신고했으니까 중국집에 전화해서 알려줘. 저는 급히 그 선배에게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과 위치를 설명하고 지금 119를 기다리는 중이니 이쪽으로 빨리 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통화를 마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는 분명히 도로 옆 시골길에 있는 도랑에 계셔서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서는 안 보이셨는데 박보살이 뭘 보고 차를 돌리라고 한 걸까?
할아버지는 쓰러지신 게 아니라 돌아가셨구나. 박보살이 그걸 봤구나. 이 생각을 하니 몸이 벌벌 떨렸어요. 같이 있던 친구도 눈치를 채고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지. 너 사람 보고 차 돌린 거 아니지? 라며 박보살에게 물었어요. 그래, 돌아가셨어. 아까 차 타고 지나갈 때 도로가에서 서성이시는 걸 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차 돌리라고 한 거야. 잠시 뒤에 선배와 119가 비슷하게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지셨어요. 그날 저녁에 친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배 아버지 돌아가신 거 너희가 발견했다며? 그 어른 심장마비로 가셨대. 내일 문상 가야겠다. 옆에 있던 박보살이 제가 전화를 끊고 나니 한숨을 쉬며 이런 말을 중얼거렸어요. 그 할아버지 맨날 남들한테 나쁜 말만 하시더니 본인이 나가서 돌아가실 거라고 내가 그랬잖아. 외롭게 돌아갈 팔자라고. 제가 궁금해서 박보살에게 물었어요. 그렇게 돌아가실 것이 보였냐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죽겠냐고요. 그랬더니 박보살이 그랬어요. 생각하는 대로 안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 있지. 말도 똑같아. 생각 없이 입 밖에 내면 그게 꼬리표처럼 자기 인생에 들러붙는 거야. 맨날 남들한테 나쁜 말만 한 그 말이 할아버지한테 꼬리표가 된 거지. 나는 그 할아버지한테서 객사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저승사자를 본 것도 아니야. 자기 언행대로 돌아갈 팔자가 보이더라. 그리고 너는 맨날 배불러 죽겠다 그 말 자주 하니까 배 터져 죽을 거야. 참 제가 어이가 없어서.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는데. 그래 배 터져 죽으면 좋다라고 했지만 소심하게 다짐했답니다. 소식하기로요. 근데 솔직히 아직 실천에는 옮기지 못했어요. 박보살 말에 의하면 그 선배의 누나와 형은 크면서 혹은 살면서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자랐고 그것들을 전부 흡수했기 때문에 인생이 자꾸 잘못되고 꼬이는 걸 거래요. 중국집 사장인 선배는 성격이 정말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 성격이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 같대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도 살면서 듣기 싫은 말들은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흘리고 적당히 주워 담으며 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 고운 말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남에게 나쁜 말을 하면 결국 그 말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보살의 말처럼 말과 글에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답니다. 다음 에피소드 전에 구독 한번 누르고 가실까요? 사랑해요. 저는 정말 잘 먹는 편입니다. 진짜 잘 먹어요. 예전에 친구 결혼식에서 제가 좀 유쾌하게 굴었더니 신랑 측 지인이 저를 콕 집어서 소개해 달라고 해서 보는 눈은 있구나 싶어서 억지로 소개팅을 했습니다. 첫 만남에 예약한 식당으로 가자는데 거기가 40분이 넘게 걸리는 곳이었어요. 저는 배고픔을 못 참거든요. 손이 떨리고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죄송한데 제가 굉장히 배가 고프니까 그냥 저기 가면 안 될까요? 하며 제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근처에 있던 삼계탕 집이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그 사람이랑 잘해볼 생각도 없었고 예랑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누굴 만나고 싶은 마음도 그다지 없었어요. 소개해준 친구 커플도 편하게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라고 했기에 별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먹었어요. 제 생애 첫 소개팅에서 삼계탕 국물까지 원샷 때렸습니다. 참고로 밥은 제가 샀어요. 왜냐고요? 제가 더 맛있게 먹었으니까요.
소개팅남이 커피를 산다고 해서 근처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제가 잘 웃고 잘 먹는 모습에 호감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며 들으셨겠지만 저는 남자친구 사귈 마음이 없어요. 죄송해요 했더니 괜찮다고 친하게 지내자는 소개팅남이었어요. 알고 보니 대학교도 같은 학교였고 무슨 과를 나왔는지 물었더니 아했습니다. 예전에 소개팅남이랑 같은 과였던 대학교 친구가 있었거든요. 언젠가 그 친구네 단과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친구가 어떤 남자를 가리키며 저 선배 인기 많다. 키 크고 매너 좋고 유머 감각 있어서 완전 인기남이야 하며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선배가 바로 소개팅남이었습니다. 키도 그렇고 이름도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날 저녁 대학교 친구한테 연락해서 말했더니 깍깍거리면서 잘해보지 그랬냐며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대리만족하려고 하나 봐요.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아주머니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박인 건 그 사람이 선생님이었는데 제 조카가 다니는 학교 선생님이더라고요. 암튼 신기한 인연이구나 하고 여겼습니다. 몇 번 연락이 더 오고 갔고 약속을 잡으려고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만나려고 하면 제 시간에 퇴근을 못하고 만나려고 하면 제가 몸살이 나서 아프고 타이밍이 어찌나 절묘한지 아쉬웠다는 건 절대 아니고 인연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안 보였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날 써니 언니가 박보살한테 뭐 부탁한 게 있어서 박보살이랑 같이 언니네 친정에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며 집에 허락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 소개팅남이 기다리고 있는 회사 앞 카페에 박보살도 앉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카페에 가서 써니 언니는 박보살이 앉아 있는 자리로 가서 인사했어요. 언니랑 박보살이랑 친해요. 우린 먹방 하는 여자들이거든요. 저는 소개팅남에게 오늘 선약이 있어서 그냥 돌아가셔야 할 것 같다며 인사를 하고 보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죠? 소개팅남도 피해 갈 수 없었어요. 박보살 매의 눈을 말이에요. 언니네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 남자가 소개팅남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만나지 말라고 하는 박보살이었어요. 어차피 만날 생각 없었다. 근데 왜 라고 물으니 여자만이 꼬일 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조카한테 들으니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고 여선생님들도 그 선생님을 흠모하는 분위기라더라고요. 뭐 저는 원래 제 거 아닌 것엔 별 관심 없어요 하며 쿨하게 운전을 했답니다. 그리고 도착한 써니 언니네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고향집에 와 계시던 써니 언니의 친언니 분과 인사를 드리고 박보살의 이야기를 전해 들어 알고 계셨던지라 잘 부탁한다며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써니 언니의 친정집은 시골 동네라 한적하고 마당을 가진 집이 주는 고즈넉함과 안락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마당에 있는 평상 위에 누워 봄의 밤을 만끽했고 박보살은 언니네 집 터를 둘러보았어요. 언니네는 몇 년 전부터 집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략 설명하자면 써니 언니는 이남 이녀 중에 셋째 딸이고 오빠 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원인 모를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돈은 혼자 다 번다고 할 만큼 잘 되던 오빠의 사업도 와르르 무너지고 식품업을 하는 언니도 소송에 휘말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남동생은 행방불명이고 써니 언니는 딸이 둘인데 둘 다 이유 없이 몸이 너무 허약해지고 기력이 없어서 학교 생활하기도 힘들다고 늘 걱정이 많았어요. 원래 친정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살던 고향집이라 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혼자 고향집에 계시던 어머니마저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출혈이 오신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 평소에 먹방으로 다져진 의리로 박보살에게 부탁을 한 거였고
박보살이 고향집을 가보자고 했던 거였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박보살은 실마리를 찾지 못했는지 마당으로 나왔고 옥상 계단 담벼락 쪽을 살피다가 나무 밑동을 발로 툭툭 차며 언니 이건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써니 언니가 가보더니 그거 예전에 우리 집에 있던 석류나무인데 나무가 너무 커서 옆집 담장을 계속 넘어갔거든요. 옆집 아줌마가 싫어하셔서 매해마다 우리가 그 집에 넘어간 가지를 쳤는데 우리가 바빠지고 제때 가지를 못 치니까 우리 엄마가 나무 베었다. 몇 년 전에 라며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른 듯 말끝을 흐리는 언니였어요. 이거 베어내고 집이 많이 시끄러웠겠는데요. 라는 박보살의 말에 박보살아 진짜 그런 것 같다. 바보같이 왜 몰랐겠노. 이 나무가 사연이 좀 있거든 하며 써니 언니가 들려준 얘기는 이랬습니다. 우리 오빠는 가난이 지긋지긋한 농부의 장남이었다. 그래도 부모님 일 성실히 돕고 우리들 잘 타이르면서 진짜 좋은 아들, 좋은 오빠, 좋은 형이었다. 큰오빠는 군대에 갔다 와서도 부모님 농사 같이 지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읍내에 신발을 사러 갔거든. 거기서 우리 새언니를 만났어. 신발 가게에 일하던 새언니를 보고 반해서 연애하자고 꼬셨단다. 알고 보니까 새언니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 형제도 없었대. 그래서 우리 오빠가 그냥 데리고 집에 왔지. 이제부터 우리 식구가 내 식구다 하면서 나는 너무 좋았다. 우리 새언니 천사같이 너무 착하고 내 사춘기 시절 고민거리 상담해주고 친언니보다 더 살가웠거든. 새언니는 고향집에서 살림하고 소일거리 도와주고 오빠도 더 열심히 일해서 형편도 많이 나아졌어. 그래서 전부 우리 집에 장송 기다리는 때였는데 어느 날 새언니가 아무래도 아기 가진 것 같다고 해서 읍내에 산부인과를 갔는 거야. 근데 그 산부인과에서 큰 병원을 가보라 하대.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더라. 자궁암. 딱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 우리 새언니. 석류나무는 원래부터 우리 집에 있던 나무인데 새언니가 석류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 석류가 익으면 오빠랑 언니랑 열매 따서 나눠 먹고 그랬었지. 나무 밑에 의자에서 언니랑 오빤 추억도 많았고 언니가 죽기 전에 오빠한테 그러더란다. 다른 여자 만나서 예쁜 아기 낳고 잘 살라고. 자기가 꼭 하늘나라에서 돌봐준다고. 잠시나마 가족이라는 거 선물해줘서 고마웠다면서 처음 가져본 가족인데 어떤 모습으로든 기억되고 싶으니 석류나무 보면서 내 생각 가끔 해달라고 했단다. 없애버리지 말고 가끔 석류 열매 열릴 때 생각해 달라고 했단다. 그걸 배웠으니까 언니가 얼마나 서럽겠노. 내 첫 번째 새언니의 이야기다. 우리 언니 그동안 많이 섭섭했겠네. 언니야 미안해 미안해 하며 흐느껴 우는 써니 언니를 달래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써니 언니의 친언니가 큰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언니의 오빠는 그 일이 있은 뒤로 인천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미친 듯 바쁘게 살면서 성공을 하고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어서 집이 힘들어졌을 거라는 말에 믿기지는 않지만 우선 고향집으로 오겠다는 써니 언니의 큰오빠 다음 날 큰오빤 되시는 분이 오셨고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겠느냐며 박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박보살은 써니 언니의 오빠분에게 베어낸 나무 밑동을 뿌리까지 다 드러내라고 하고는 마당에 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무 밑동과 뿌리를 전부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새로운 석류나무 묘목을 사와서 심고 정성껏 가꿔주라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언니네는 뭐 더 나빠질 것도 없었겠지만 어머님도 많이 회복하시고 오빠도 제자리를 찾아가시는 중이라고 합니다. 써니 언니 딸들도 이젠 체육 수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써니 언니의 언니도 소송이 잘 해결되었다네요. 그 일들이 잊혀갈 즈음 조카가 저에게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그 선생님 귀신 본대요. 가위 자주 눌린대요.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던데 대박 무서워요. 응? 내 주변에 귀신 보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며 박보살에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 소개팅남 귀신 본댄다. 그랬더니 박보살의 답장이 왔는데 자기 등딱지에 붙어 있는 것도 알겠네? 헐 대박 사건. 전화를 걸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처녀 영가도 붙었더라. 아 어쩐지 그런 사람이 미쳤나 니 뭐 보고 호감 갖겠노. 귀신 보이는 친구 있는 사람이라 그 선생님한테 붙은 영가가 널 선택한 거겠지. 이성적으로 내한테 호감 가진 건 아닐 거다 라며 겁나 비웃는 박보살이었어요. 내가 판관 포청천이었으면 너는 당장 개작두다 이년아 꽥 소리 질러주고 전화 끊었습니다. 저는 다음 생에 채소 오징어 예약인 것 같아요. 욕을 못 끊어요. 관세음보살. 이미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아마 자기한테 영가가 있는 걸 알 거라며. 모른 채 하라는 박보살의 말에 저는 그냥 모른 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음 학기에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셨다고 합니다. 박보살이 풍기는 포스는 마치 뭐랄까 그래 범새끼같이 반질반질한 눈 더하기 날카로운 매의 눈, 무척 차가운 인상이에요. 웃는 것도 차가워요. 뭔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박보살이 영가를 본다는 걸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박보살이랑 눈을 잘 못 마주쳐요. 고등학교 때 일이었습니다. 왜 학교 앞에 변태 아저씨들이 자주 출몰하지 않나요? 우리 학교 앞에도 자주 오던 변태가 있었어요. 그런 변태들은 깍깍 놀라는 걸 즐기려고 오기 때문에 막 야유를 퍼부어주면 당황해서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학교도 애들이 막 야유 퍼붓고 그랬었어요. 작단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아저씨는 자주 와서 그런가 오히려 야유를 즐기는 거예요. 겁나 고수인 거예요. 어느 날 저는 그 아저씨 때문에 기분이 더럽게 나빠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날도 변태 아저씨가 교문 앞에서 열심히 손을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러다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이상 야릇하고 더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이 더 빨라졌어요.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저는 그 표정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글 쓰면서 떠올리니까 또 혈압 올라요. 막 분하고 그래요. 제가 그때 정말 기분이 더러웠나 봐요. 무슨 패기인지 그 아저씨를 딱 쳐다보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미쳤나 왜 기분 더럽게 그러는 거야 확 척추 접어버릴까. 그랬더니 이 미친 변태가 실실 웃는 얼굴로 자기 몸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을 마구 흔들어대며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겁이 나서 가뜩이나 달리기도 못하는 글쓴이는 팔다리가 로봇이 되어버렸어요. 꿈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팔다리 마음대로 안 움직여 본 적 있으세요? 딱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드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어디 오노 마지막 인사하거라 하며 가위를 들고 나타났어요. 네 예상하셨듯 그 패기 쩌는 여자는 박보살이었어요. 저는 위험하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변태가 오늘 나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눈빛에서 진짜 오늘은 음란마귀 포텐 터졌구나 하는 걸 느꼈기에요. 박보살 손을 잡고 도망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박보살의 얼굴을 초점 없이 바라보던 변태의 눈에 이성의 빛이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변태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박보살은 쫓아갔어요. 박보살의 얼굴에 내가 오늘 저것을 반드시 자르리라 라는 강력한 의지가 보였어요. 저는 박보살이 저렇게 좀 가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아서 박보살을 따라갔습니다. 그 변태는 생전 처음 보는 미친 여고생한테 식겁을 했나 봐요.
절정에 다다랐을 때 웬 무섭게 생긴 여고생 하나가 가위를 들고 자른다고 쫓아오니까 말이에요. 회귀 본능인지 귀소 본능인지 이 멍청한 변태는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가요.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주택가에 살았는데 자기 집을 스스로 알려준 거예요. 대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변태. 그리고 박보살은 초인종을 눌러요. 당연히 기척이 없었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끝내지 않나요? 박보살은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또 찾아갔어요. 물론 저랑 다른 친구들도 같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평범한 아저씨가 대문을 열었어요. 전날 그 변태였습니다. 그 변태는 박보살의 얼굴을 보더니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는 아저씨한테 박보살이 그랬습니다. 진짜 어제 끝장낼 뻔했어요, 아저씨. 밥값하며 좀 사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 학교 앞에 보이면 그땐 정말 자릅니다. 그 변태를 혼쭐 내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보살에게 물었어요. 근데 너 어제 그 가위는 도대체 어디서 났는데? 그러자 박보살이 말했어요. 애들이 변태 얘기하길래 내 한 번만 만나라 싶어서 벼르고 있었다. 가방에 항상 챙겨뒀었지. 준비성 겁나 철저해요. 이 섬세한 여자. 그 이후로 우리 학교 앞에 그 변태는 안 나타났어요. 다른 변태들한테까지 소문이 났는지 우리 학교 앞에는 변태들의 출몰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네요. 변태 출몰 지역엔 박보살이 정답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모두 행복하시고 지내시는 곳에 복이 많이 찾아오길 기도합니다.